순석 드라마 시작합니다. 여러분, 12화 충격에서 회복되셨습니까? 윤갑의 혼령이 몸을 튀어나오고 팔척기의 진짜 목표가 드러나며 모든 인물들의 운명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13화는 진짜 말 그대로 전설의 화입니다. 윤갑이 저주의 무기가 되고 팔척기의 탄생 비밀과 최씨 가문의 진실까지 전면 공개, 심지어 동궁전 세자를 향한 저주까지 시동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몰입각, 여러분의 심장 준비되셨죠? 팔척기는 강철의 몸에 깃들어 있던 윤갑의 혼을 마침내 토해낸다. 푸르른 영혼의 기운 속에 남은 것은 아직 열의를 향한 연정을 잃지 않은 남자의 슬픔. 그러나 그것은 곧 원망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열의 곁에 있고 싶었소. 하지만 그 곁에는 이미 강철이 있었소. 내가 그를 질투한 것이 아니오. 그저 그대가 웃는 걸 보고 싶었소. 그 웃음이 더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순간 나는 혼이 흔들렸소. 팔척기는 그의 혼에 낮게 속삭인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바위 틈에서 새어나오는 으스스한 바람 같았다. 그 연정, 원망으로 바뀌는구나. 그게 바로 나의 기운이 된다. 내 혼을 먹겠다. 내 슬픔을 칼날로 만들겠다. 윤갑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그의 혼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의 발끝부터 검은 기운이 뻗어나가며 점차 그 푸르른 혼을 먹어 들어갔다. 이제 이 혼은 곧 열의와 강철을 겨눈 혼의 칼이 되어버릴 참이었다. 그 순간 열의가 뒤늦게 손끝으로 염을 그리며 윤갑의 혼을 봉인하려 시도한다. 그녀의 손끝에 맺힌 푸른 불빛은 윤갑의 혼에 닿자마자 미세하게 진동하며 중심을 찾으려 하지만 이미 윤갑의 혼은 너무 깊은 곳까지 팔척기의 어둠에 잠식되어 있었다. 도령 아니 윤갑, 제발 나를 알아보세요. 당신이 저를 보던 그 따뜻한 눈빛 기억하시죠? 저 아직 여기 있어요. 그러나 윤갑의 혼은 끝내 열의의 말을 외면하고 말았다. 그리고 저 멀리서 팔척기의 기괴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철은 자신이 점점 이무기로서의 힘을 잃고 있음을 직감한다. 손끝에 맺히던 푸른 기운은 흐려지고 가슴 속의 야광주는 미세하게 파열음처럼 진동하고 있었다. 그의 몸속에 있던 기운이 흐트러지고 덕업이 떨어지는 낌새가 피부로 느껴졌다. 이건 윤갑 도령의 기운이 아니라 저주다. 그 혼은 지금 무너지고 있소. 이대로 두면 열의마저 위험해질 수 있소. 강철은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여 깊게 호흡한다. 그가 느끼는 신기의 흐름은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러웠다. 그의 몸속에 있던 이무기의 힘이 윤갑의 혼과 충돌하며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다. 열의는 떨리는 눈빛으로 윤갑의 혼을 붙들며 간절히 애원한다. 당신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저에게 미소 지어주던 그때의 윤갑 도령 돌아와 주세요. 제발 당신답게 저주에 휘말리지 마세요. 당신은 아직 사람이에요. 그 따뜻한 사람, 저에게 꽃을 건넸던 그날처럼. 그러나 윤갑은 그녀의 말에 반응하지 못한다. 그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사랑이 담기지 않았다. 그가 살아있을 때 자주 읊조리던 시조가 아닌 이제는 팔척기의 저주를 의조리고 있었다. 혼은 혼을 베고 피는 피를 부르며 왕가의 씨앗은 가문의 죄로 덮으리라 조선은 피로 써내려갈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무감정했고 그의 기운은 추락해가는 별처럼 캄캄했다. 열의는 흐느낌을 억누르며 마지막 주문을 의조린다. 그녀의 손바닥 위에서 빛나는 경기석의 파편이 천천히 맴돌며 윤갑의 혼을 감싸려 하지만 팔척기의 기운이 그 모든 것을 짓누르듯 덮쳐온다. 열의와 강철 그리고 윤갑의 비극적 삼각관계는 지금 이 순간 단순한 사랑의 이야기에서 저주와 덕업의 붕괴로 전환된다. 어쩌면 이 싸움의 끝에는 누구도 승자가 되지 못할지도 모른다. 100년 전 연종대왕의 피난길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선의 피로 쓰인 가장 잔혹한 기억이었고 팔척기의 탄생을 설명하는 실마리였다. 전쟁으로 인해 무수한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고 궁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던진 자들 역시 역사 속에서 조용히 사라졌다. 그 중심에 있던 인물이 바로 강씨 장군. 팔척의 키 무쇠 같은 기골, 백전불패라 불리던 인물. 그는 연종대왕을 호위하며 용당골까지 도망쳤고 적에게 마지막 창을 던지기 전 모든 신하들이 도망친 가운데 혼자 남아 왕을 지켰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훈장도 명예도 아닌 이름 없는 무덤 한 구덩이였다. 죽음의 순간 강씨 장군은 부서진 검을 쥐고 말했다. 나를 기억하지 마시오. 다만 이 나라가 이 왕이 백성을 위해 변하지 않는다면 나 또한 다시 오리이다. 그의 말은 저주가 되었고 그 피가 용담골의 땅속에서 원혼이 되었다. 그리고 전쟁으로 쓰러진 무수한 백성들의 절규, 억울한 사망, 그리고 왕가의 배신이 응축되어
강씨 장군의 원혼에 합쳐진 순간 팔척기가 태어났다. 팔척기는 단순한 혼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선이 외면한 역사의 집합체, 왕실의 죄를 대변하는 존재였다. 왕의 명령으로 짓밟힌 자들의 고통, 침묵 속에 사라진 수백의 이름 없는 영혼들이 한 몸을 이루었고 그 몸이 바로 팔척기였다. 최씨 가문은 팔척기의 존재를 누구보다도 먼저 알았다. 연종대왕의 호종을 맡았던 최일상 대감이 남긴 금서, 광안문집은 이 모든 진실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 안에는 팔척기의 탄생 순간, 강씨 장군의 유언, 백성들의 죽음이 하나하나 적혀 있었다. 그러나 이 진실은 너무 무거웠다. 왕실이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조선의 정통성은 흔들리게 되고 왕가는 하늘이 아닌 피의 저주로 물든 존재가 되어야 했다. 최일상은 고뇌 끝에 선택했다. 이 금서를 오직 최씨 가문에게만 물려주고 대대로 봉인하겠노라. 왕가와 백성 사이에 일어난 피의 사슬을 묶고 대신 권력을 지켜주기로. 그 대가로 최씨 가문은 조선의 실세가 되었고 대대로 권세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팔척기의 기운은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왕가에 또다시 피가 흐르기 시작했고 원한이 돌아왔다. 최씨 가문은 공포에 빠졌다. 자신들이 숨긴 진실이 언젠가 폭발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원우는 밤마다 잠 못 이루었다. 그의 아버지가 그의 조부가 남긴 광안문집의 문장을 수백 번 반복해서 읽었다. 이 저주가 세상에 드러나는 날 우리 가문도 끝난다. 그러나 진실을 묻는 것도 또 다른 죄이다. 광안문집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쓰여 있었다. 진실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때 그 진실 앞에 무릎 꿇는 자만이 조선을 구할 것이다. 팔척기는 더는 기다리지 않았다. 광안문집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기 전 왕가의 혈통을 끊으려는 그의 본능적 집착은 다음 목표로 동궁전 세자를 향한다. 여리는 불안한 예감에 따라 경기석을 세자에게 건넨다. 이 돌은 그 어떤 악기도 막을 수 있는 신물입니다. 절대 떨어뜨리지 말고 잠들 때도 꼭 품고 자야 해요. 세자는 어린 눈망울로 고개를 끄덕이고 경기석을 가슴에 품는다. 그날 밤 달빛이 동궁전 천정에서 은은하게 흘러내릴 무렵 서늘한 기운이 담장을 넘어 침투했다. 팔척기는 순수한 혼의 기운을 감지했다. 그는 왕가의 미래라 불리는 세자의 혼에 접근하며 중얼거렸다. 이것이 왕가의 새싹인가? 연종의 피, 그 피가 또다시 조선을 물들이려 하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그 씨앗부터 말려야 한다. 세자는 몸을 웅크린 채 자고 있었지만 방 안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고 기괴한 그림자가 침대 아래로 기어들어왔다. 그러나 그 순간 경기석이 푸른 빛을 내며 팔척기의 기운을 밀어낸다. 팔척기는 두 눈을 부릅뜨고 노려봤다. 이 돌무녀의 기운으로 새겨진 신물인가? 열이 내가 또 나를 막는구나. 세자는 꿈속에서 무언가를 본 듯 눈을 뜨고 속삭였다. 어머니 나 무서워요. 팔척기는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한 채 방을 빠져나갔고 그 모습을 먼 거리에서 감지한 강철과 여리는 놀라서 달려갔다. 강철은 벽 너머로 느껴지는 사악한 기운에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다. 또 세자를 노렸군. 다음엔 반드시 내가 막겠다. 윤갑의 혼은 점점 검게 물들고 있었다. 그 눈동자에는 인간이 아닌 존재의 흔들림이 있었고 그의 입에서는 더 이상 사람의 말이 아닌 혼의 탄식만이 흘러나왔다. 여리는 눈물을 흘리며 윤갑의 앞에 무릎 꿇는다. 그녀는 경기석의 파편을 모아 손에 쥐고 간절하게 기도했다. 윤갑 도령 저를 기억하시나요? 꽃을 건네주시던 그날 바람결에 떨어지는 벚꽃처럼 웃으시던 그 표정 당신은 저를 지켜주던 사람이에요. 저를 베려는 칼이 아니었다고요. 그녀의 손에서 흘러나온 따뜻한 기운이 윤갑의 혼에 닿는다. 그때 그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 강철도 다가오며 조용히 말을 잇는다. 도령, 이 몸은 나의 것이었으나 그 혼은 당신의 것이오. 하지만 지금 당신의 혼은 팔척기의 검이 되어 여리를 겨누고 있소. 이걸 원하는 겁니까? 그 말에 윤갑은 떨리는 목소리로 되뇌었다. 아니오.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소. 나는 여리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오. 그 순간 윤갑의 혼을 감싸고 있던 검은 안개가 갈라지며 금이 간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여리의 손끝을 스친다. 그리고 한마디를 남긴다. 여리야 고맙소. 그리고 미안하오. 윤갑의 혼은 파란 불꽃으로 산화되어 사라진다. 눈물에 잠긴 여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울먹인다. 이제야 편히 쉴 수 있겠죠, 도령. 강철은 윤갑의 혼이 떠난 빈자리를 묵묵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인다. 그의 덕업은 다시 맥을 트기 시작했다. 팔척기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저주가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오히려 그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종류의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실패한 분노, 무시당한 분노, 그리고 소멸하지 못한 억울함. 팔척기는 산 사람의 기억에서조차 지워졌던 존재였기에 더욱더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이정의 방 근처를 감돌며 속삭였다. 왕이란 존재, 백성의 기운을 먹고 태어나 천명을 받았다는 그 교만함, 내가 그 믿음을 부수리라. 한편 이정은 자신의 침전에서 광화문집을 펼치고 있었다. 왕실의 죄와 백년의 저주를 기록한 유일한 책. 이정의 손끝은 그 페이지마다 떨렸다. 선왕, 대비, 원자, 그리고 연종까지 그 모든 피의 계보가 팔척기의 저주에 얽혀 있었다. 이 책이 진실이라면 내가 감당해야 할 왕좌란 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최원우는 침묵을 지키다 조용히 말했다. 전하, 진실은 죄가 아니오. 숨기는 것이 죄일 뿐입니다. 이제 이 땅에 정의를 세울 자는 전하이십니다. 이정은 입술을 깨물고 광화문집을 덮었다. 그 표정엔 각오가 서려 있었다. 이 책은 조선의 죄이자 구원이 될 것이다. 나 왕 이정은 이 진실을 등에 지고도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이정의 그림자 너머 어렴풋한 기운이 어른거렸다. 팔척기는 마지막 그림자처럼 이정의 등을 노려보고 있었다. 허나 이번엔 이정의 눈빛에서 두려움이 아닌 각성을 본 팔척기는 다시 한번 그의 존재가 위협받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융갑의 혼이 떠난 뒤 궁궐엔 다시 정막이 찾아왔다. 그러나 그 정막 속에서 피어난 것은 체념이 아니라 희망의 불씨였다. 여리는 손에 남겨진 융갑의 홍기 자국을 어루만지며 강철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자리했지만 그 이면엔 새로이 타오르는 결의가 있었다. 이제 팔척기는 세자도 노리고 전하도 노릴 겁니다. 융갑 도령의 혼을 무기 삼았다면 다음엔 우리의 마음 자체를 부술지도 몰라요. 강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우린 더 강해져야 하오. 나는 이무기이지만 이젠 나 혼자만의 업이 아니오. 당신과 함께 만든 이 업을 반드시 지킬 것이오. 당신이 이무기든 사람이든 난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당신은 내 경기석이고 내 길잡이예요. 강철은 그 말에 가만히 미소 지었다. 그의 눈동자에 다시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팔척기는 끝나지 않았소. 하지만 이번엔 우리가 먼저 칼을 쥘 차례요. 하늘 위로 떠오르는 아침빛은 잠시 궁궐의 어둠을 걷어냈다. 그러나 그 빛은 곧 또 다른 어둠과 마주칠 것이며 여리와 강철, 이정이 맞서 싸워야 할 운명은 이제 막 펼쳐지고 있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하신 분들, 이 뇌피셜 살아 숨쉬는 듯 하지 않으셨나요? 융갑의 비극, 팔척기의 순결, 왕실에 숨겨진 역사까지 단 한 줄의 대사도, 단 한 번의 침묵도 허투루 흘러가지 않았던 이번 13화. 과연 드라마 본편에서 이 정도로 강력한 스토리가 펼쳐질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이 마음을 뒤흔들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뇌피셜을 펼쳐주세요. 내가 쓴 게 드라마보다 더 재밌다 는 각오로 댓글 하나가 다음 회차 영상의 씨앗이 됩니다. 다음 14화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그날까지 경기석 꼭 지니시고 팔척기 조심하세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